그럼 자, 이렇게 이제 발행 가격이 나왔어요. 자, 그럼 아까 전하고 똑같이 3년간 똑같이 나가 볼게요. 자, 그럼 처음 발행했을 때 우리는 사채 장부 금액은 사채 액면가액의 가상 계정인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더한 거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104만 9,736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 발행했을 때는. 자, 그러면 X1년도 12월 31일 날 우리는 유효이자율법이니까 이 장부가액의 유효이자율을 곱한 게 이자 비용이 되겠죠. 그러면 10%니까 10만 4,930 반올림하면 4원이 되게 되겠네요. 자, 그럼 액면이자는 얼마죠? 그렇죠. 액면이자는 12만 원이 될 수밖에 없죠. 액면가액의 액면이자율이 12%니까 얘는 12만 원이겠지.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자 비용 그리고 돈을 지급을 해요. 자, 그럼 이 이자 비용을 유효이자를 쓰는 게 유효이자율법이라 그랬죠. 그럼 10만 4,934원이 이자 비용이 될 거고 우리는 무조건 액면 이자를 줘야 돼요. 그래서 12만 원을 지급을 할 거고 얘 둘의 차이가 15,026원이네요. 그럼 이 금액이 대변에 있던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삼각하는 거예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이렇게 줄여 나가서 얘도 마지막 목표는 장부가액을 이번에는 큰데 할증 발행이라서 마지막에 액면가액이 될 거예요. 액면가액이. 그럼 이제 얘가 이렇게 반대로 줄어갈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이 두 유효이자와 액면이자의 차이만큼이 상각액이 되겠죠. 그러면 15,026원이 되고 그럼 이번에 사채 장부 금액은 상각한 후에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그렇죠. 감소하겠죠. 가상 계정인 얘를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액만큼 줄어들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103만 4,710원이 우리 사채 장부 금액이 돼요. 자, 그러면 예? 산수 틀렸나요? 아, 여기서 산수가 틀렸네요. 제가 잘못 적었어요. 이 숫자네요. 맞나요? 네. 안경이 옆에 있는데 안경 끼는 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글자가 계속 안 보여요. 자, 지금 제가 앞에 쓸 때 이 숫자를 틀렸어요. 자, 그럼 이제 2000년도에는 이 금액의 10%니까 그러면 이 금액이 될 거고 그러면 16,529원이 얘들이 차이가 되게 될 거고
그리고 상각액은 얘 둘의 차이죠. 자, 그리고 그럼 장부 금액은 또 이 금액만큼 줄어들 거니까 101만 8,181원이 되고, 다음 X3년도 12월 31일 날 자, 이렇게 하면 차이는 18, 181이 돼야 되는데 좀 끝수가 안 맞죠. 그래서 이때는 끝수 조정을 해줘야 딱 100만 원이 될 거예요. 이 값이 그냥 그대로 빠지도록 소수점에서 반올림 형태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자, 그건 사실 밑에까지 계산해올 필요까지가 뭐 숫자 때문에 한 게 아니고 규칙 보려고 쓴 거예요. 그래서 같이 뭐 쭉 계산해 내려온 게 아닌데 좀 규칙을 좀 보자는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가 할증 발행이에요. 할증 발행. 그럼 할증 발행이라는 건 우리의 액면 이자보다 시장 이자가 더 작아서 우리 회사가 유리한 조건이에요. 액면이 내 거다라고 생각하라 그랬죠. 그럼 내가 유리하니까 우리는 돈을 더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많이 받은 돈을 우리는 기간이 경과하면서 많이 받았던 작게 받았던 만기 때는 딱 액면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간이 경과하면. 그럼 얘는 규칙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규칙이 있죠. 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유효이자는 똑같이 10%를 장부가액에 곱해주는 거니까 비례적으로 얘가 감소하니까 얘 금액은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감소를. 액면이자는 얘는 불변이에요. 그냥 일정. 상법이 무조건 이 금액을 주도록 정하고 있으니까 이 금액을 지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할증 발행이라서 액면이자가 유효이자보다 더 커요. 그런데 얘가 계속 줄어들어. 그럼 얘 둘의 차이는 계속 더 늘어나게 되겠죠. 얘 유효이자와 액면이자의 차이가 상각액이기 때문에 할증 발행에서도 상각액은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할인 발행에서도 증가를 하고 있었죠. 근데 할인이든 할증이든 상각액은 증가하는 이유가 우리 할인 이 앞에 거 생각해 보면 액면 이자보다 유효이자가 더 컸어요. 근데 얘가 계속 증가하니까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거였고 증가하게. 이번엔 액면 이자보다 유효이자가 작은데 얘가 더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차이가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상각액은 할인이든 할증이든 둘 다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걸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마 숫자 안 가지고 계산 안 하고 그냥 글자로만 공부하셨던 분들도 이 이야기는 아마 외운 적 있으실 거예요. 뭐 할인이든 할증이든 상각액은 증가한다. 두 개 다. 그 공부하신 게 지금 이 규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얘가 더 큰데 얘가 작으니까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현상이 일어나죠. 이게 우리 사채 할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자, 방금 제가 쓸 때는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걸로 반대쪽을 썼는데 꼭 만기 보유 증권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매도 가능 증권으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를 해도 똑같이 상각 후 이 사채에 대한 거는 상각 후 원가법으로 상각을 해줘야 돼요. 이거에 대한 거라면 똑같이. 자, 이렇게 보면 좌우 같이 이제 사채에 대한 부분은 다 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왜 사채 안 하고 넘어간지 아시겠죠? 어제 시간으로는 불가능한 게 확실했기 때문에 넘어갔던 거였어요. 자, 이제 우리 자본으로 갑시다. 우리 세무 1급 시험에서 전표 입력에 가장 많은 비중 차지하고 있는 게 자본 챕터 문제예요. 실기에서 자본 챕터 문제가 비중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자본 분기에 대해서 좀 볼 건데, 초반에 있는 뭐 증자 감자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배당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증자 감자부터 쭉 설명 다시 드릴 건데,
나중에 배당하는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봐주세요. 자, 지금 우리가 보는 자산, 부채, 자본할 때 이 자본은 캐피탈이 아니고 이퀄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퀄티라는 건 순수 순자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자본 간의 거래 활동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럼 이 자본에서 자본 간의 거래를 거래가 되어서 순자산이 된 걸 납입 자본이라고 표현을 하고, 손익 거래를 해서 내 돈이 된 걸 손익 자본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럼 이 납입 자본에는 분류가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이 납입 자본이 제가 캐피탈이라 그랬죠. 우리가 투자 받아서 우리 회사가 돈이 된 건데, 투자 받았을 때 순수한 액면권을 우리는 자본금으로 분류하는 거고, 그리고 자본 간의 거래에서 이익을 본 걸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를 하고, 자본 간의 거래인데 자본금으로 분류할 수 없고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걸 우리는 자본 조정으로 분류를 해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분류는 자본 간의 거래, 손익 거래가 아니라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한 게 아닌데 순수하게 우리 회사 돈이 된 거 있죠. 여러분이 투자한 돈인데 그 회사가 잘하면 그에 대한 이익을 배당을 받을 거고, 못하면 배당 못 받을 거고, 그리고 그 회사 부도나면 내 돈 다 날릴 거죠. 지금 방금 제가 말한 세 개지의 공통점은 원금 돌려주는 건 없다는 거예요. 투자받은 회사가. 여러분이 그 주식을 딴 사람한테 양도를 해야지 되는 거지, 투자했던 사람이 나 투자금 돌려줘 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죠. 한마디로 우리 회사 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이게 순수한 자본금이 우리 회사 회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메인이에요. 자본금이 우리 회계에서는 얘가 제일 메인이에요. 모든 회계상의 거래에서 가장 우선시 잡는 게 자본금이에요. 다른 수식어가 뭔가가 오만떠만 게 다 붙어도 그거는 자본금을 움직이게 되면 얘가 메인이고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래로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자본금이라는 이 분류 안에 있는 계정 과목이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세무사의 시험하고 회계사의 시험에서는 이 보통주 자본금을 계정 과목에 보통주자를 생략하고 계정 과목으로 자본금이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분류의 자본금이 있고, 우리가 계정 과목으로 331번 쓰고 있는 자본금은 보통주 자본금이에요. 그래서 전산회계 운용사라든지 다른 시험들을 보실 때는 우리가 보통주 자본금을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우선주 자본금은 계정 과목 그대로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들의 차이는, 우선주 자본금은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지 의결권이 없는 거고, 보통주 자본금은 우리가 일상생활의 주식이라고 말하는 의결권도 있고 청구권도 있는 거다. 그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자본잉여금은 일단 분류부터 보고 분기를 쭉 할게요. 우리 다 공부한 적 있는 거니까. 자본 간의 거래에서 이익 본 건데, 저는 그냥 앞글자 따서 주감자 이익 본 거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자본잉여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이렇게 해서 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자, 얘네들을 표현할 때 구분 통합의 원칙에 의해서 합칠 수 있는데, 주식 발행 초과금은
별도로 표현해 줘야 되고 나머지를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은 별도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자본잉여금을 다 같이 합치고 싶어도 얘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구분 통합의 원칙에서 합친다 하더라도. 또 우리 자본조정은 이제 자본 간의 거래에서 이익 자본금이다. 자본 간의 거래에서 이익 본 거다. 이거 아니면 전부 다 자본조정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손해 본 것도 들어와 있고 그 외에 나머지 기타 거래도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본조정에는 자기 주식,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차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신주 청약 증거금, 위교부, 주식 배당금, 배당 건설 이자 등이 수없이 많은 계정 과목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자본조정에는 자본조정은 자본잉여금의 반대가 아니에요. 자본금, 자본잉여금으로 분류 못하는 걸 전부 다 모아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손해본 거는 자본잉여금도 아니고 자본금도 아니니까 자본조정 속에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자본조정도 이 자기 주식은 별도로 표현해야 되고 나머지는 기타 자본 조정으로 통합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주식은 별도로 또 떨어져서 표현하지 같이 합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자본 이론 할 때 이 두 개 중 한 개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오답으로 나와요. 그러면 얘네들은 따로 빼서 표현해 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자기 주식하고 자본금하고 같은 건가요? 아니죠. 완전 다른 거예요. 자본금이란 표현은 돈 들어왔는데 순수하게 내 거가 된 거고, 자기 주식은 그 돈 들어오면서 우리의 권리를 이제 주권을 발행해 줬는데 시장에 떠돌아다니는 유가증권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주식을 샀어요. 주식을 샀으면 단기매매 증권이나 지분법정형 투자 주식이나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려고 봤는데 사왔더니 우리 회사 주식이야. 그러면 그때 자기 주식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은 유가증권인 자산하고 비슷한데 회계에서는 이걸 취득하기 위해서 우리 자산의 유출이 또 발생하겠죠. 그래서 자본의 감소를 일으키는 거다라고 보고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회계에서는 자기 주식을 자본으로 보고 있어요. 회계에서는. 지금 제가 그 이야기하는 이유는 세법은 자본으로 안 봐요. 그래서 자기주식 처분 손실을 회계에서는 얘를 자본으로 보니까 자본잉여금, 자본조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리 나중에 세법에서는 얘를 그냥 일반 유가증권하고 똑같이 보니까 수익 비용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또 생각의 차이를 조정을 할 거예요. 그럼 회계에서 얘를 자본으로 한다는 걸 기억하자라고 말한 이유가 그걸 생각 못하면 저 분계 맞네. 서로 둘이 분계가 똑같네. 라고 생각할 건데 얘 성격이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서로가. 그럼 일단 회계에선 자본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둘게요. 자, 그럼 손익자본은 너무 위에 썼죠. 자, 손익자본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과 이익잉여금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 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미실현 보유 손익을 모아두고 있는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것들 있죠. 기말에 평가하는 것들. 자, 지금 저하고
수업하시면서 미실현 보유 손익 본 적 있는 게 뭐가 있죠? 계정 과목이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익, 또 한 개 더. 그렇지, 재평가 차익이라고 제가 표현하면서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한 거 있죠? 기억나시나요? 그 두 개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거 말고도 여러분들 교재 60페이지에 보면 뭐 해외 사업 환산 손익, 현금 흐름 위험 회피, 파생 상품 평가 손익이 있는데 우리한테 파생 상품을 만지라고 말할 일은 절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한 그 두 계정 과목만 인지를 좀 하고 있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익잉여금은 자, 여기 있으면 뒤에 보이나요? 하나씩 보여? 여기 보여? 자, 이익잉여금은 법정 적립금, 기타 법정 적립금, 임의 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렇게 또 분류를 나눠요. 그럼 법정 적립금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이익준비금이에요. 이익준비금. 이 이익준비금이라는 것 우리 상법이 말하는 상법이 요구한 법정 적립금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아래 기타 법정 적립금이라는 것 상법 이외의 법에서 우리 뭐 법인세법이든 아니면 조세특례 제한법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너네 외부로 유출시키지 말고 너네 회사가 가지고 있어라, 유보하고 있어라라고 적립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건 법이 정하고 있긴 한데 그냥 법정 적립금은 상법에서 이야기하는 거. 이 자본도 전부 다 상법 내용 그대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회사 기업 관련해 가지고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상법의 챕터 중에 회사법이라고 있어요. 상법에서 이 회사법을 공부하시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많이 잘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법정 적립금은 우리가 상법에서 외부로 돈을 유출시키지 말고 최대한 우리 너네 회사에 적립시키라고 하는 건데 그 최소 적립률이 금전 배당의 10분의 1이에요. 물론 앞에 전제 조건은 자본금의 2분의 1에 도달할 때까지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자본금의 2분의 1에 도달할 일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절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금전 배당의 10%. 근데 금전 배당이 현금 배당이죠. 그래서 아무 표현이 없다 하더라도 이 법정 적립금은 얘는 현금 배당의 10%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얘가 최소 적립이에요. 세무사 시험은 10% 하라고 대놓고 적어주는데 그래서 실수 안 하는데 회계사 시험에서는 상법상 최소 적립하기로 한다 이렇게 적어요. 그럼 그냥 10%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우리 기타 법정 적립금은 우리 상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럼 임의 적립금은 시험에서 무조건 말해줄 수밖에 없어요. 임의적으로 우리 회사가 사회로 유출하지 말고 우리 가지고 있자라고 주주총회할 때 서로 의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빚 갚기 위해서 돈 좀 모아둡시다. 이런 걸 감채적립금이라고 하고, 또 우리 공장 짓기 위해서 돈 좀 모아둡시다. 배당하지 말고 그걸 모아두는 걸 사업 확장 적립금이라고 하고, 또 뭐 주식 할인 만행 자금을 정리하기 위해서 모아둔다는 등 여러 가지가 많은데, 자, 이 임의 적립금은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셨을 때 모아두기로 결의해서 모아뒀다가 얘가 필요 없어지면 다시 자본 이익잉여금으로 환입시키고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처음에는 빚 갚자고 돈 모아뒀는데 그 다음번에 돈 많이 벌려서 그 돈을 갚아버린 거예요.
그럼 감춰지니까 모아둘 필요 없잖아. 그럼 다시 이익잉여금으로 돌려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 분기를 나중에 볼 거니까. 자, 다음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표현은 기말에 쓰는 표현인데 주주총회할 때는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갔기 때문에 2월 이익잉여금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기하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일은 없어요. 여러분 분기하시면서 여러분이 직접 컴퓨터로든 손으로든 분기하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일은 없어요. 그거는 우리 전산에선 컴퓨터가 해줄 거예요. 직접 쓰는 일은 손으로 혼자서 재무상태표 만들고 있을 때 말고는 쓸 일이 없어요. 분기할 때는 2월 이익잉여금만 쓰는 거예요. 근데 계속 누군가가 미처분 이익잉여금 써가지고 이재기 신청하니까 어떤 회사는 그것도 맞음이라고 해주는데 제가 출제위원이면 틀렸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미처분 이익잉여금하고 충돌이 나기 때문에 장부 꼬여요. 그럼 시험에서 그렇게 써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시험이니까 우기니까 맞다고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지금 제가 오른쪽에 쓴 것들은 다 계정 과목들인 거고 앞쪽에 쓴 거는 이제 우리 소분류들, 분류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이 안에 있는 계정 과목들 사용하는 것들을 좀 봅시다. 먼저 자, 유상증자를 먼저 볼게요. 증자라는 말은 얘는 자본금을 증가시켜야지. 자본금을 증가시키다라는 말의 줄임말이죠. 우리 줄임말 좋아하잖아. 너무 길어서 증자라고 줄여 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주식을 발행하는 거예요. 자본금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럼 주식을 발행한다라는 거나 증자를 행하다라는 거나 다 같은 표현이에요. 주식을 발행하다, 증자를 행하다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럼 주식을 발행하는데 우리가 그 대가를 받으면 유상증자인 거고 대가를 전혀 안 받으면 무상증자인 거예요. 그 표현은 당연한 거죠. 자, 그럼 자본금을 증가시키다라는 말은 이 표현이에요. 분기에서 대변에 자본금, 자기 자리, 자본의 자리인 대변에 자본금을 쓰는 거고, 그럼 증자는 대변에 자본금 쓰는 거하고 같은 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본금을 증가시키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대변에 자본금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증자가 있고 감자가 있죠. 그럼 증자 감자를 회계상의 금액으로 일원화시킬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는 통일된 금액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금 계정 과목도 무조건 액면가를 써요. 그런데 주식은 최소 한 주당 100원으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액면가 곱하기 주식 수를 해주게 될 거예요. 우리 사채는 큰 금액도 가능하고 작은 금액으로 여러 개도 쪼개긴 하는데 주식은 일반적으로 조각을 내어 두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사 갔는데 우리 회사 그 법인 등기부등본 봤는데 막 주식 수가 10만 주고 막 그래요. 그럼 와 우리 회사 크네 하고 봤더니 총 합은 막 몇천만 원도 안 되고 아니면 1억도 안 되고 그러는 건데 막 100원짜리 1000원짜리 쪼개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예를 가지고 볼게요. 바로 예를 들게요. 우리가 액면 가격이 1,000원인 주식 가지고 1,000원 주식으로 보면 자, 우리가 10주를 발행을 해요. 그럼 우리는 이것저것 다 볼 것 없이 얘는 무조건 대변에 10,000원이 되고 시작하는 거예요. 10,000원이. 자, 그런데 우리가 발행할 때는
발행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시가라든지 아니면 공정가액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 시장에 형성된 금액으로 주식을 발행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는 사람도 시장이 형성된 금액으로 사올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시장에 형성된 게 한 주당 1,200원이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나는 액면가 만 원짜리 발행했지만 12,000원이란 돈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럼 차변에 돈을 12,000원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차이 나는 이 2,000원이 있는데 얘가 1차 증자라고 하면 신경 쓸 것 없이 자본간의 거래에서 이익 봤으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주식 발행 초과금. 자,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서 2차 증자를 해요. 자, 똑같이 액면가야. 얘가 변할 수 없어요. 액면가를 바꾸려고 그러면 엄청난 고통과 문제를 감내해내야 돼요. 이재용이처럼. 그래서 이렇게 금액 쪼개면서 수많은 비난을 감내해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처럼 작은 회사들이 액면가를 바꾸고 싶은 이상한 이유가 생기면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게 낫지 쪼개는 행동하는 건 바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액면가 낮추고도 안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2차 증자를 하는데 2차 증자 때에 발행가가 한 주당 900원이라고 볼게요. 900원. 그럼 우린 증자를 하면 얼마를 증자하든 간에 대변의 자본금 이 금액은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얘는 불변이에요. 얘는 무조건 불변이에요. 그럼 차변에 내가 돈을 받을 건데 자, 우리는 지금 900원에 발행했으니까 9,000원을 받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1,000원 얘는 계정하고 뭐라고 써야 되죠? 그렇죠. 이번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을 줄여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1차 증자, 2차 증자 표현한 거예요. 주식 발행 초과금 쓰는 이유가 뭐죠? 우리 총 발행한 주식 수가 몇 주야? 10주 발행했고 10주 발행했으니까 20주 발행했잖아요. 그죠? 그럼 액면가 자본금이 증가한 금액은 2만 원이 증가한 거예요. 총 발행 주식에. 그러면서 우리가 총 받은 건 2만 1,000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장부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1,000원이 남아 있어야 되지. 주식 발행 초과금 2,000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1,000원을 남겨두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자본의 우선 상계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나오면 주식 발행 초과금 잔액을 조회해서 먼저 우선 상계하라 그 이야기예요. 그럼 장부에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는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는지 이걸 조회할 때도 걔가 어디 위치인지 정확하게 모르잖아. 그러면 자본금을 찾으시면 돼요. 자본금 찾아서 그 아래쪽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익, 감자 차손, 자기주식 청운이익, 자기주식 청운 손실이 방금 제가 말한 순서대로 가시런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면 지금까지 쓴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잔액이 없을 때 못 찾아서 시간이 날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본금으로 조회해라, 얘는 사채로 조회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선상계하는 거는 기억이 나시죠? 무조건 우선상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그냥 상황을 한 번 더 할까요? 그럼 3차 증자 이거만 하고 쉽게요. 자, 그럼 3차 증자하는데 또 똑같이 10주를 발행하는데 발행을 700원에 하면 그럼 대변에 자본금 얘는 무조건 불변이에요.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근데 내가 받은 거는 7,000원을 받았죠. 7,000원을. 자, 그럼 3,000원 손해 봤네. 그럼 장부 조회해 보면 우리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1,000원이 남아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1,000원을 먼저 끌어 쓰고, 그럼 나머지 2,000원을 주식 할인 발행 자금으로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3만 원치의 자본금을 증가시켰는데 우리가 받은 돈이 28,000원밖에 안 되잖아. 증자하면서. 그래서 내 장부에는 우리 2,000원이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다. 이렇게 남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증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시간이